2021년 가을 경기도 서해안의 한 포구 마을에서 평생 생선 장사로 생계를 이어온 70대 여성 강희자 씨가 붉은 간판을 단 법당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화려한 말솜씨로 무장한 법사는 그녀의 아들이 겪고 있는 사업 위기를 정확히 맞췄고, 희자 씨는 그 순간부터 자신의 전 재산과 운명을 그에게 맡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선택은 노모를 산속 감옥으로 몰아넣고 수억 원의 재산을 송두리째 약탈당하는 악몽의 시작이었습니다. 신의 이름으로 자행된 조직적 사기와 학대, 그리고 디지털 시대 속에서 더욱 교묘해진 범죄의 민낯이 지금 펼쳐집니다. 그날의 이야기 속으로 붉은 달 미스터리 지금 시작합니다. 2021년 10월 경기도 서해안의 한 낙후된 포구 마을. 새벽부터 저녁까지 비린내가 온몸에 스며들도록 일해온 강희자 씨에게 그의 가을은 유난히 차갑게 다가왔습니다. 72살의 나이에도 그녀는 여전히 시장 한구석에서 생선을 손질하며 하루를 보냈지만 올해는 뭔가 달랐습니다. 남편을 일찍 떠나보낸 뒤 오직 아들 진우 씨 하나만 바라보며 살아온 그녀였는데, 최근 아들에게서 걸려온 전화 한 통이 그녀의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엄마, 걱정하지 마. 곧 좋아질 거야. 아들의 목소리는 애써 담담함을 유지하려 했지만 희자 씨는 알 수 있었습니다. 아들이 운영하던 중장비 임대 사업이 연쇄부도 위기에 처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전화를 끊고 난 뒤에도 희자 씨는 멍하니 바다를 바라보며 거칠어진 손바닥을 비볐습니다. 평생을 고생만 하며 살아온 아들에게 또다시 고난이 찾아온 것 같아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포구 초입에 위치한 낡은 건물 2층에 천기법당이라는 붉은 간판이 걸렸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흔한 점집 정도로 생각했던 사람들이었지만 법당의 주인이라는 백선생이라는 인물은 여느 무속인들과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그는 화려한 비단 신복 대신 깔끔한 개량 한복을 입고 다녔으며 시장 상인들에게 먼저 다가가 인자한 미소를 띠며 말을 건넸습니다. 요새 장사가 안 되시죠? 다들 그러십니다. 하지만 힘내셔야죠. 백선생은 강압적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나치게 친절했고 사람들의 말을 경청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는 희자 씨의 곁을 지날 때마다 깊은 한숨을 내쉬며 의미심장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처음 몇 번은 그냥 지나쳤지만 어느 날 백선생이 희자 씨 앞에 멈춰 섰습니다. 어머님, 혹시 아드님이 사업을 하시나요? 희자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들 이야기를 꺼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백선생은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중장비 쪽이시죠? 요즘 많이 힘드실 겁니다. 조상님들께서 근심하고 계십니다. 그 말에 희자 씨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어떻게 아들의 사업 종목까지 알 수 있단 말입니까? 백선생은 희자 씨의 흔들리는 눈빛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어머님께서 젊으셨을 때 겪으신 일들이 지금 자식분의 앞길을 막고 있습니다. 조상의 업보가 대를 이어 내려오는 법이거든요. 희자 씨는 그 자리에서 말문이 막혔습니다. 백선생이 말한 내용들은 마치 그녀의 과거를 훤히 들여다본 듯 정확했습니다. 사실 백선생은 사전에 희자 씨의 주변 사람들로부터 정보를 수집했을 가능성이 높지만 그 순간 희자 씨에게는 그저 신기에 가까운 능력으로만 느껴졌습니다. 법당에 한번 오시겠습니까? 아드님을 위해서라도 한번 기도를 드려보시죠. 백선생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묘한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희자 씨는 그날 밤 내내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들의 얼굴이 자꾸만 떠올랐고
백 선생이 했던 말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결국 며칠 뒤 희자 씨는 천기법당의 문을 조심스럽게 두드렸습니다. 법당 내부는 생각보다 소박했습니다. 화려한 장식 대신 하얀 벽과 깨끗한 바닥, 그리고 중앙에는 작은 제단만이 놓여 있었습니다. 백 선생은 희자 씨를 정중히 맞이하며 방석을 권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날부터 희자 씨의 일상에 작은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백 선생은 처음부터 큰 돈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매일 새벽 포구 끝에서 아들의 이름을 적은 초를 켜며 정성을 들이자고 제안했습니다. 비용은 고작 몇만 원에 불과했고 희자 씨는 그 정도라면 해볼 만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백 선생은 희자 씨에게 특별한 주문을 외우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고 그녀는 매일 새벽 차가운 바닷바람을 맞으며 아들의 이름을 수없이 되뇌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2주쯤 지났을 무렵 아들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엄마, 밀렸던 미수금이 일부 들어왔어. 조금만 더 버티면 될 것 같아. 희자 씨는 그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백 선생의 기도가 정말로 효과가 있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연이었을까요? 아니면 백 선생 일당이 미리 계획한 치밀한 연출이었을까요? 훗날 수사 과정에서 백 선생 일당이 희자 씨의 가족관계를 미리 파악하고 아들의 거래처 관계자를 접촉했을 가능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심지어 일부 금액을 대신 입금해주고 나중에 더 큰 돈을 뜯어내는 수법을 사용했을 수도 있다는 의혹까지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때 희자 씨에게는 그 모든 것이 기적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백 선생을 신의 사자처럼 여기기 시작했고 생업인 생선 장사마저 뒷전으로 밀려났습니다. 이제 그녀의 하루는 천기법당을 중심으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에게서 미수금이 입금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뒤 희자 씨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녀는 이제 백 선생의 말이라면 무엇이든 믿게 되었고 새벽 기도는 의무가 아닌 소명처럼 느껴졌습니다. 매일 아침 4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포구 끝으로 향했고 차가운 바닷바람이 뼛속까지 파고들어도 아들의 이름을 적은 붉은 초에 불을 붙이며 백 선생이 가르쳐준 주문을 되뇌었습니다. 하늘의 기운이 땅으로 내려와 자식의 길을 열어주소서. 희자 씨는 이 주문을 하루에도 수백 번씩 외웠습니다. 그녀의 입술은 거칠어졌고 목소리는 쉬어갔지만 그럴수록 더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백 선생은 이따금 새벽 기도 현장에 나타나 희자 씨의 모습을 지켜보았는데 그녀가 얼마나 독실하게 임하는지 확인하는 듯 했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무렵 백 선생은 희자 씨를 법당으로 불러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님, 정성이 대단하십니다. 하지만 아직 부족합니다. 희자 씨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 기도를 올렸는데도 부족하다니 도대체 뭘 더 해야 한단 말입니까? 백 선생은 희자 씨의 불안한 표정을 읽고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드님의 사업이 일시적으로 나아진 것처럼 보이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대로라면 곧 더 큰 위기가 찾아올 겁니다. 그 말에 희자 씨는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백 선생은 희자 씨가 젊은 시절 남편과 함께 힘들게 마련했던 변두리의 작은 상가 건물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희자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 상가는 아들에게도 자세히 말한 적이 없는 그저 노후 대비용으로 조용히 보유하고 있던 재산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머님께서 소유하신 그 건물 말입니다. 그곳에 묵은 기운이 서려 있습니다. 백 선생의 목소리는 낮고 진지했습니다. 그는
희자 씨가 그 건물을 매입할 당시 주변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건물 앞에서 교통사고가 났었는지, 이상한 소문이 돌지 않았는지 세세하게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백 선생은 이미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열람해 희자 씨의 재산 목록을 파악해둔 상태였고 주변 사람들을 통해 그 건물에 얽힌 과거 이야기까지 수집해둔 터였습니다. 희자 씨는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그 건물을 샀을 무렵 근처에서 오토바이 사고가 있었던 것 같기도 했습니다. 그녀가 조심스럽게 그 이야기를 꺼내자 백 선생은 고개를 끄덕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역시 그렇군요. 그 땅에 원한을 품은 영혼이 붙어 있습니다. 그 기운이 지금 아드님의 사업을 망치고 있는 겁니다. 희자 씨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는 것만 같았습니다. 자신이 노후를 대비해 마련해둔 재산이 오히려 아들의 발목을 잡고 있다니 이보다 더 끔찍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백 선생은 희자 씨의 흔들리는 눈빛을 놓치지 않고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 건물을 정화하려면 특별한 의식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비용이 만만치 않을 겁니다. 희자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얼마나 드나요? 백 선생은 잠시 침묵하다가 숫자를 말했습니다. 결코 작은 금액이 아니었지만 희자 씨에게는 아들의 미래가 걸린 문제였기에 고민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평생 모아둔 적금 일부를 해지해 백 선생에게 건넸습니다. 백 선생은 정중히 돈을 받으며 말했습니다. 이 정성이 하늘에 닿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머님, 앞으로 3개월간은 절대로 아드님께 이 사실을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천기를 누설하면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갑니다. 희자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백 선생은 그녀에게 특별한 부적을 건네며 이것을 항상 몸에 지니고 다니라고 당부했습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법당에 들러 30분간 묵념을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희자 씨는 그날부터 아침에는 포구에서 기도를 올리고 저녁에는 법당에서 묵념을 하는 생활을 반복했습니다. 생선 장사는 자연스럽게 뒷전으로 밀려났습니다. 시장 사람들은 희자 씨가 요즘 이상하다며 수군거렸지만 그녀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오직 아들의 앞날만이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백 선생은 이따금 희자 씨에게 작은 선물을 건네기도 했습니다. 과일 바구니나 건강식품 같은 것들이었는데 희자 씨는 그런 백 선생의 세심한 배려에 감동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희자 씨가 법당에서 묵념을 마치고 나오는데 백 선생이 그녀를 불러 세웠습니다. 어머님, 오늘 꿈을 꾸었습니다. 꿈에 어머님의 돌아가신 남편분이 나타나셨습니다. 희자 씨는 깜짝 놀라 백 선생을 쳐다보았습니다. 백 선생은 진지한 표정으로 말을 이었습니다. 남편분께서 아드님 걱정을 많이 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어머님께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희자 씨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남편은 15년 전 세상을 떠났지만 그녀는 아직도 남편 생각만 하면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백 선생은 희자 씨의 손을 꽉 잡으며 말했습니다. 남편분께서 말씀하시길 어머님이 지금 하고 계신 일이 옳다고 하셨습니다. 계속 정성을 다하면 아드님이 반드시 좋아질 거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희자 씨는 참았던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백 선생은 조용히 그녀의 등을 토닥이며 위로했습니다. 훗날 밝혀진 바에 따르면 백 선생은 희자 씨 주변 사람들로부터 남편에 대한 정보를 미리 수집해 두었고 그것을 이용해 희자 씨의 감정을 조종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그때 희자 씨에게는 백 선생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신의 계시처럼 들렸습니다. 그녀는 이제 백 선생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을 것만 같았습니다.
법당은 그녀에게 새로운 삶의 중심이 되었고 백 선생은 그녀가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되어갔습니다. 희자 씨는 자신이 서서히 거미줄에 걸려드는 나방 같은 신세가 되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2021년의 겨울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2022년 새해가 밝았지만 희자 씨에게 새해란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녀의 세계는 이제 청기법당이라는 작은 공간에 갇혀 있었고 시간의 흐름마저도 백 선생의 지시에 따라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설날이 지나고 며칠 뒤 백 선생이 희자 씨를 법당 안쪽 방으로 불러들였습니다. 그곳은 평소에는 출입이 금지된 공간이었는데 백 선생은 심각한 표정으로 희자 씨를 앉혔습니다. 어머님, 큰일입니다. 어젯밤 계시를 받았는데 아드님께 큰 재앙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희자 씨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백 선생은 잠시 침묵하다가 낮은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지금부터 21일간은 절대적인 침묵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그 기간 동안 어머님은 세상과 완전히 단절되어야 합니다. 만약 누군가와 말을 섞거나 연락을 주고받으면 그 순간 하늘의 기운이 끊어지고 아드님께 화가 미칩니다. 희자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아들한테도 연락하면 안 되나요? 백 선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희자 씨에게 휴대전화를 내놓으라고 했습니다. 청기를 누설하지 않기 위해서는 모든 외부와의 연결고리를 끊어야 한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희자 씨는 망설였지만 아들에게 화가 미친다는 말에 결국 휴대전화를 백 선생에게 건넸습니다. 어머님 대신 제가 관리하겠습니다. 필요한 연락은 제가 대신 해드리겠습니다. 백 선생의 말에 희자 씨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희자 씨를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고립시키는 치명적인 첫걸음이었습니다. 백 선생은 희자 씨의 휴대전화를 건네받자마자 법당 밖으로 나가 일당 중 한 명에게 건넸습니다. 그는 30대 초반의 젊은 여성으로 과거 통신사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어 휴대전화 조작에 능숙했습니다. 그녀는 희자 씨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모든 정보를 꼼꼼히 분석했습니다. 아들 진우 씨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수백 건을 읽어가며 희자 씨가 평소 사용하는 단어, 맞춤법 실수 띄어쓰기 습관까지 세세하게 파악했습니다. 예를 들어 희자 씨는 괜찮아를 자주 괜찮아로 적었고 니까를 니깐으로 쓰는 버릇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자주 사용하는 이모티콘까지 목록을 만들어 두었습니다. 며칠 뒤 아들 진우 씨에게 어머니의 휴대전화로 문자가 왔습니다. 진우야, 엄마 요새 몸이 안 좋아서 아는 절에 가서 쉬고 있어. 걱정 마, 한 달쯤 있다 올게. 진우 씨는 문자를 보고 약간 의아했지만 어머니가 평소에도 신앙심이 깊었고 몸이 안 좋을 때마다 절에 가서 기도하고 오곤 했던 터라 크게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머니가 편히 쉴 수 있다면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백 선생 일당은 이런 식으로 일주일에 한두 번씩 진우 씨에게 안부 문자를 보냈고 진우 씨는 그것이 어머니가 직접 보낸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한편 법당에서는 희자 씨를 향한 통제가 점점 더 강화되고 있었습니다. 백 선생은 희자 씨를 법당 뒤편의 비밀 기도실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은 창문 하나 없는 좁은 방으로 바닥에는 낡은 방석 하나만 놓여 있었습니다. 벽면에는 이해할 수 없는 한자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고 희미한 촛불 하나만이 방 안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이곳에서 매일 3,000배를 올리셔야 합니다. 하루라도 걸으면 그동안의 공덕이 모두 사라집니다. 3,000배라는 숫자는 보통 사람에게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양이었습니다. 하지만 희자 씨는 아들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새벽 4시에 일어나 밤 10시까지 거의 쉬지 않고 절을 올렸습니다. 무릎은 까지고 손바닥에는 물집이 잡혔습니다. 허리는 펴지지 않을 정도로 아팠고 온몸의 관절이 비명을 지르는 것 같았습니다. 백 선생이 제공하는 식사는 하루 2끼로 줄었고 그마저도 물에 불린 현미밥과 소금에 절인 채소가 전부였습니다. 물도 제한적으로 주어졌는데 백 선생은 이것이 몸의 불순물을 빼내는 수행의 일부라고 설명했습니다. 희자 씨는 점점 말라갔고 기력은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 모든 것이 아들을 위한 신성한 희생이라고 믿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희자 씨가 기도를 마치고 쓰러지듯 방석에 앉아 있는데 백 선생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희자 씨의 앙상해진 모습을 보고도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대단하십니다. 하지만 아직 마지막 관문이 남았습니다. 희자 씨는 고개를 들어 백 선생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이미 초점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백 선생은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이제 어머님께서 직접 신을 모실 때가 되었습니다. 신내림을 받으셔야 합니다. 희자 씨는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백 선생의 지시라면 무조건 따라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백 선생은 희자 씨에게 화려한 신복을 입히고 머리에 관을 씌웠습니다. 그리고 법당 중앙에 마련된 제단 앞에 무릎을 꿇게 했습니다. 지금부터 사흘 밤낮을 이 자리에서 움직이지 마십시오. 신이 내리실 때까지 계속 기도하셔야 합니다. 희자 씨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은 채 72시간을 보냈습니다. 잠을 자지도 못했고 화장실도 가지 못했습니다. 백 선생이 가끔 물 한 모금과 작은 떡 조각을 입에 넣어 주었지만 그것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희자 씨는 환각 상태에 빠져들었고 실제로 무언가 신비한 존재가 자신에게 내려온 것만 같은 착각에 빠졌습니다. 사흘이 지난 뒤 희자 씨는 의식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백 선생은 그녀를 비밀 기도실로 옮기고는 차가운 물을 얼굴에 뿌려 깨웠습니다. 희자 씨가 가까스로 눈을 뜨자 백 선생이 말했습니다. 축하합니다, 어머님. 신이 어머님을 선택하셨습니다. 희자 씨는 몽롱한 정신으로 백 선생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자신이 누구인지 여기가 어디인지조차 명확하게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오직 백 선생의 목소리만이 그녀의 의식 속에서 유일한 현실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한편 아들 진우 씨는 여전히 어머니가 절에서 편히 쉬고 계신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오는 문자에는 진우야, 엄마 여기서 잘 지내고 있어. 몸도 많이 좋아졌어. 조금만 더 있다 갈게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고 진우 씨는 그것이 정말 어머니의 목소리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희자 씨는 법당 뒤편의 어두운 방에서 죽음의 문턱을 오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백 선생이 시키는 대로만 움직이는 인형 같은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고 자신의 의지나 생각이란 것은 완전히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백 선생은 희자 씨를 완벽하게 세뇌시킨 뒤 이제 본격적으로 그녀의 재산을 노리기 시작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고 있었지만 희자 씨의 세계에는 계절의 변화조차 없었습니다. 2022년 3월 희자 씨는 이미 예전의 모습을 완전히 잃은 상태였습니다. 한때 포구에서 억척스럽게 살아온 생선 장수의 당찬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뼈만 앙상하게 남은 노인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70kg이 넘었던 몸무게는 45kg까지 떨어졌고 머리카락은 절반 이상 빠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희자 씨는 자신의 몸 상태에 대해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오직 백 선생이 말하는 아들의 미래만이 그녀의 전부였습니다. 어느 날 오후 백 선생이 평소와 다른 심각한 표정으로 희자 씨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희자 씨 앞에 무릎을 꿇고 앉더니 그녀의 마른 손을 꽉 잡았습니다. 어머님, 어젯밤 꿈에 계시가 내려왔는데 아드님뿐만 아니라 손주들에게까지 화가 미칠 조짐이 보입니다. 희자 씨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손주라는 단어에 그녀는 온몸에 전율이 일었습니다. 아들 진우 씨에게는 초등학교에 다니는 두 아이가 있었는데 희자 씨에게 손주들은 아들만큼이나 어쩌면 그보다 더 소중한 존재였습니다. 백 선생은 희자 씨의 흔들리는 눈빛을 포착하고는 더욱 비장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님께서 지금까지 쌓으신 공덕이 크지만 조상의 업보는 그보다 더 깊습니다. 지금 이대로라면 큰 손주가 올해 안에 큰 사고를 당할 수 있습니다. 희자 씨는 그 자리에서 몸을 떨기 시작했습니다. 백 선생은 잠시 침묵하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마지막 방법이 하나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건 어머님께 너무 큰 희생을 요구하는 일이라 차마 말씀드리기가. 희자 씨는 백 선생의 옷깃을 붙잡았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손주들만은 지켜야 합니다. 뭐든 하겠습니다. 백 선생은 마치 고민하는 듯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그러고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큰 제를 올려야 합니다. 7가지 신령을 모시고 49일 동안 불공을 드려야 하는데 그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제물과 향 그리고 각 신령께 올릴 헌금까지 합치면 백 선생이 말한 금액은 희자 씨가 남은 적금을 모두 합쳐도 부족한 액수였습니다. 하지만 희자 씨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제가 가진 전부를 드리면 되나요? 백 선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희자 씨는 그날로 은행에 가서 남아있던 적금을 모두 해지했습니다. 평생을 악착같이 모아온 돈이었지만 손주들의 안전 앞에서는 한 푼도 아깝지 않았습니다. 백 선생은 돈 봉투를 받아들며 희자 씨의 손을 다시 한번 꽉 잡았습니다. 어머님의 희생은 절대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백 선생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그는 희자 씨에게 중요한 의식을 하나 더 치러야 한다며 법당 밖으로 나가자고 했습니다. 희자 씨가 법당 밖으로 나가는 것은 2달 만의 일이었습니다. 햇빛이 눈부셔서 그녀는 제대로 눈을 뜨지도 못했습니다. 백 선생은 희자 씨를 자신의 승용차에 태우고 시내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백 선생은 희자 씨에게 오늘 할 일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어머님, 오늘은 매우 중요한 의식이 있습니다. 조상신과 정식으로 계약을 맺는 서약식입니다. 이 서약을 마치면 어머님과 아드님 그리고 손주들은 영원히 신의 보호를 받게 됩니다. 희자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백 선생의 말이라면 무엇이든 믿었습니다. 차는 시내의 한 공증 사무실 앞에 멈췄습니다. 백 선생은 희자 씨를 부축하며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공증 사무실의 직원은 백 선생을 보자 살짝 인사를 건넸는데 이들이 처음 만난 사이가 아님을 짐작해 했습니다. 사무실 안쪽 방으로 들어가자 책상 위에 이미 서류 몇 장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백 선생은 희자 씨를 의자에 앉히고 서류를 그녀 앞에 펼쳤습니다. 어머님, 이것이 조상신께 바치는 충성 서약서입니다. 여기에 서명하시면 신과의 계약이 완성됩니다. 희자 씨는 서류를 내려다보았지만 장기간의 영양실조와 극도의 피로로 인해 글씨가 제대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눈앞에서는 글자들이 흐릿하게 번져 보였고 머리는 계속 어지러웠습니다. 백 선생은 희자 씨의 손에 펜을 쥐어주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여기 이 줄에 성함을 써주시면 됩니다. 희자 씨는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이름을 적었습니다. 백 선생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서류를 챙기며 공증인에게 건넸습니다. 공증인은 서류를 확인하고 도장을 찍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10분도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희자 씨가 서명한 서류는 조상신께 바치는 충성 서약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희자 씨 명의의 모든 재산에 대한 포괄적 위임장이었습니다. 부동산 매매, 금융거래, 심지어 법적 대리권까지 백 선생에게 일임한다는 내용이 담긴 법적 문서였습니다. 훗날 수사 과정에서 밝혀진 바에 따르면 백 선생은 이 공증 사무실 직원에게 상당한 금액을 건네며 절차를 간소화해달라고 부탁했고, 직원은 희자 씨의 의사 능력이나 서류 내용에 대한 이해도를 확인하지 않은 채 공증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공증 사무실을 나온 백 선생은 희자 씨를 다시 차에 태우고 법당으로 돌아왔습니다. 희자 씨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채 그저 신과의 서약을 마쳤다는 안도감만 느끼고 있었습니다. 백 선생은 법당에 도착하자마자 희자 씨를 비밀 기도실로 보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오늘 중요한 의식을 마치셨으니 이제 7일간 감사의 기도를 올리셔야 합니다. 그 기간 동안 누구와도 말을 섞어서는 안 됩니다. 희자 씨는 고개를 끄덕이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방금 인생 최악의 실수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꿈에도 몰랐습니다. 백 선생은 희자 씨가 방문을 닫는 것을 확인하고는 주머니에서 서류 사본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의 입가에는 차가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제 희자 씨 명의의 모든 재산은 합법적으로 백 선생의 손아귀에 들어온 셈이었습니다. 아파트, 상가 건물, 은행 예금까지 모든 것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확보한 것입니다. 백 선생은 곧장 부동산 중개업소에 연락을 취하기 시작했습니다. 덫은 완벽하게 놓여졌고 희자 씨는 그 덫에 스스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날 밤 법당 밖에서는 백 선생 일당이 모여 앉아 축배를 들었습니다. 반면 비밀 기도실에서는 희자 씨가 차가운 바닥에 엎드려 손주들의 안녕을 빌며 밤을 지새우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지금 무엇을 잃어가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2022년 5월 초 백 선생은 희자 씨에게 새로운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의 표정은 언제나처럼 근엄했고 목소리에는 권위가 서려 있었습니다. 어머님, 이제 마지막 수행 단계로 들어가셔야 합니다. 여기서는 더 이상 깊은 경지에 오를 수 없습니다. 산속의 성스러운 수련원으로 옮기셔야 합니다. 희자 씨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았습니다. 백 선생이 시키는 대로만 하면 아들과 손주들이 안전할 것이라는 믿음만이 그녀를 지탱하고 있었습니다. 이틀 뒤 이른 새벽 백 선생의 승합차가 법당 뒤편에 도착했습니다. 희자 씨는 가진 것이라곤 몸에 걸친 낡은 옷 한 벌뿐이었지만 그것조차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차는 고속도로를 벗어나 국도로 다시 좁은 산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끝없이 이어지는 산과 계곡만 보였고 인간은 점점 드물어졌습니다. 희자 씨는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도 몰랐고 물어볼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차가 달린 지 3시간쯤 지났을 무렵 험준한 산길 끝에 낡은 철문이 나타났습니다. 철문 위에는 천궁수련원이라는 낡은 간판이 걸려 있었고 주변에는 2미터가 넘는 높은 담장이 둘러쳐져 있었습니다. 백 선생이 차에서 내려 철문을 열자 삐걱거리는 소리가 산속에 울려 퍼졌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자 허름한 건물 한 채가 보였는데 겉보기에는 폐교나 폐사차를 개조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어머님, 여기가 천궁의 낙원입니다.
이곳에서 마지막 수행을 마치시면 모든 업보가 사라질 것입니다. 백 선생의 안내를 받아 건물 안으로 들어간 희자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안에는 이미 대여섯 명의 노인들이 좁은 방에 모여 앉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두 60대에서 70대로 보이는 여성들이었는데 그들의 눈빛은 하나같이 초점을 잃고 있었습니다. 희자 씨보다 먼저 이곳에 끌려온 사람들이었습니다. 백 선생은 희자 씨를 한쪽 구석으로 안내하며 말했습니다. 이분들은 모두 어머님처럼 신의 선택을 받은 분들입니다. 함께 수행하시면 됩니다. 희자 씨는 다른 노인들 옆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아무도 서로에게 말을 걸지 않았고 눈을 마주치지도 않았습니다. 방 안은 침묵만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백 선생의 부하 중 한 명이 들어와 차갑게 말했습니다. 대화는 일체 금지입니다. 말을 섞는 순간 신의 벌을 받게 됩니다. 이해했으면 고개를 끄덕이십시오. 노인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희자 씨도 따라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부터 희자 씨의 지옥 같은 나날이 시작되었습니다. 수련원의 하루는 새벽 3시에 시작되었습니다. 날카로운 호루라기 소리가 울리면 노인들은 일제히 일어나 건물 뒤편의 우물가로 향해야 했습니다. 5월이지만 산속의 새벽은 쌀쌀했고 우물에서 길어올린 지하수는 뼛속까지 파고드는 차가움이었습니다. 노인들은 그 차가운 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몸을 씻어야 했습니다. 수건조차 제대로 주어지지 않아 옷을 입을 때면 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새벽 목욕이 끝나면 작은 방으로 돌아와 무릎을 꿇고 앉아야 했습니다. 백 선생의 부하가 나눠준 낡은 경전을 펴고 하루 종일 그것을 읽어야 했습니다. 경전 내용은 한자와 한글이 뒤섞여 있었는데 대부분 이해할 수 없는 내용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해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그저 큰 소리로 읽기만 하면 됐습니다. 천지신명, 옥황상제, 칠성열애, 시황보살. 노인들의 목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같은 구절을 수백 번, 수천 번 반복해서 읽어야 했습니다. 목이 쉬어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잠시라도 쉬거나 소리가 작아지면 감시자가 들어와 호통을 쳤습니다. 소리가 작습니다. 신이 듣지 못하면 어쩌려고 그럽니까? 식사는 하루 2끼만 제공되었습니다. 점심과 저녁이었는데 내용은 형편없었습니다. 물에 불린 보리쌀과 좁쌀을 섞어 지은 밥에 소금에 절인 무청이 전부였습니다. 국도 없고 반찬도 없었습니다. 그마저도 양이 턱없이 부족해서 노인들은 늘 배를 골았습니다. 처음 며칠간 희자 씨는 배고픔에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불평을 입 밖에 낼 수는 없었습니다. 한 번은 다른 노인 한 분이 배가 고파요라고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다가 곧바로 끌려나갔습니다. 그 노인은 하루 종일 건물 뒤편의 어두운 창고에 갇혀 있었고 돌아왔을 때는 온몸을 떨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로 누구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희자 씨도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밤에도 제대로 잘 수 없었습니다. 좁은 방에 6명이 누워야 했는데 이불은 얇은 담요 한 장씩만 주어졌습니다. 바닥은 차가운 콘크리트였고 난방은 없었습니다. 노인들은 추위에 떨며 새벽을 기다렸습니다. 수련원 곳곳에는 폐쇄회로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노인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24시간 감시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화장실을 갈 때도 허락을 받아야 했고 정해진 시간 외에는 출입이 금지되었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 무렵 희자 씨는 자신이 왜 이곳에 왔는지조차 희미하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의 얼굴도 흐릿해졌고 손주들의 이름도 가끔 헷갈렸습니다. 그저 백 선생의 말씀만 따르면
모든 것이 좋아질 거라는 막연한 믿음만 남아 있었습니다. 백 선생은 일주일에 한 번씩 수련원을 방문했습니다. 그가 오는 날이면 노인들은 일제히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백 선생은 노인들을 둘러보며 한 명씩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잘하고 계십니다. 조금만 더 견디면 모두 구원받을 것입니다. 그 한마디가 노인들에게는 최고의 보상이었습니다. 희자 씨도 백 선생의 칭찬을 들으면 눈물이 났습니다. 자신이 지금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고, 아들과 손주들을 지키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희자 씨를 포함한 노인들은 산속에 갇힌 죄수나 다름없었습니다. 외부와 완전히 단절된 채 하루하루를 고통 속에서 보내고 있었고, 그들의 재산은 백 선생 일당의 손으로 빠르게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의 여름은 유난히 더웠지만 산속 수련원의 노인들에게 계절의 변화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2023년 2월 희자 씨가 수련원에 갇힌 지 9개월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서울 강서구에 위치한 희자 씨 명의의 아파트 앞에 부동산 중개업자가 도착했습니다. 그와 함께 나타난 사람은 백 선생이었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희자 씨의 인감도장과 위임장을 꺼내며 중개업자에게 건넸습니다. 최대한 빨리 처리해 주십시오. 가격은 시세보다 10% 낮춰도 괜찮습니다. 중개업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급매물이라는 소문은 빠르게 퍼졌고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매수자가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그 매수자는 백 선생 일당이 미리 섭외해둔 가짜 명의자였습니다. 거래는 놀라울 정도로 신속하게 진행되었고 아파트는 시세보다 한참 저렴한 가격에 백 선생의 손을 거쳐 제3자에게 넘어갔습니다. 아파트 매각 대금 2억 3천만 원은 희자 씨의 통장에 입금되었다가 불과 몇 시간 만에 여러 개의 계좌로 분산되어 이체되었습니다. 백 선생은 미리 준비해둔 차명 계좌 5개에 돈을 나눠 보냈고 다시 그 돈들은 제2, 제3의 계좌로 옮겨졌습니다. 마치 물이 여러 갈래로 흘러가듯 돈의 흐름은 복잡하게 갈라졌고 추적은 점점 어려워졌습니다. 3월에는 희자 씨가 남편과 함께 마련했던 변두리 상가 건물이 매각되었습니다. 이번에도 같은 방식이었습니다. 급매로 내놓고 가짜 매수인이 나타나고 돈은 순식간에 여러 계좌로 흩어졌습니다. 건물 매각 대금 1억 8천만 원 역시 백 선생의 주머니로 들어갔습니다. 백 선생은 이 돈을 다양한 방법으로 세탁했습니다. 일부는 고급 외제차 구매에 사용했고 일부는 가상화폐로 전환했습니다. 또 일부는 해외 계좌로 송금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환전소를 운영하는 지인의 도움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훗날 수사 과정에서 밝혀진 바에 따르면 백 선생은 동남아시아의 한 국가의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해 두었고 그곳으로 상당한 금액을 빼돌렸다고 합니다. 희자 씨의 은행 예금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적금, 정기예금, 심지어 청약 통장까지 모두 해지되었습니다. 총액 8천만 원에 달하는 돈이 하루 만에 증발했습니다. 희자 씨가 평생을 악착같이 모아온 노후 자금은 이렇게 한 푼도 남김없이 백 선생 일당의 손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아들 진우 씨였습니다. 진우 씨는 매달 어머니의 휴대전화로 안부 문자를 받고 있었지만 몇 달째 직접 통화를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어머니가 수행 중이라 전화를 받을 수 없다는 답장을 받았지만 이제는 조금씩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목소리라도 한번 들어야 할 것 같은데 전화 한번 할 수 없어? 진우 씨가 문자를 보내자 백 선생 일당은 긴급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아들이 경찰에 신고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희자 씨를 이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백 선생이 수련원에 나타나 희자 씨를 별도의 방으로 불러냈습니다. 어머님, 아드님께서 어머님과 통화하고 싶어 하십니다. 하지만 조심하셔야 합니다. 절대로 이곳이 어디인지, 무슨 수행을 하고 계신지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청기를 누설하면 손주들에게 큰 화가 미칩니다. 희자 씨는 공포에 질린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백 선생은 희자 씨에게 미리 적어온 대본을 건넸습니다. 이 내용대로만 말씀하십시오. 한 글자라도 빗나가면 아드님께 해가 갑니다. 대본에는 진우야, 엄마야. 잘 지내고 있어. 몸도 많이 좋아졌고 마음도 편하네. 조금만 더 있다 갈게. 걱정하지 말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백 선생은 희자 씨에게 이 문장을 여러 번 연습시켰습니다. 그리고 휴대전화를 켜서 진우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진우 씨의 반가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희자 씨는 대본을 읽기에 바빴습니다. 진우야, 엄마야. 잘 지내고 있어. 목소리는 떨렸고 힘이 없었습니다. 진우 씨는 뭔가 이상함을 느꼈지만 어머니의 목소리를 듣자 안도했습니다. 엄마, 목소리가 좀 이상한데 괜찮아요? 응, 괜찮아. 그냥 기도를 많이 해서 목이 좀 쉬었어. 희자 씨는 백 선생이 시키는 대로 말했습니다. 통화는 2분도 채 되지 않아 끝났습니다. 백 선생이 재빨리 전화를 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진우 씨는 석연치 않았지만 어머니의 목소리를 직접 들었으니 괜찮다고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백 선생은 이것만으로 부족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희자 씨를 화려한 신복으로 갈아입히고 카메라 앞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웃으라고 강요했습니다. 웃으십시오. 행복한 표정을 지으셔야 아드님이 안심합니다. 희자 씨는 억지로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죽어 있었습니다. 백 선생은 여러 장의 사진을 찍고 짧은 동영상도 촬영했습니다. 촬영이 끝나자 희자 씨는 다시 낡은 옷으로 갈아입고 좁은 방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백 선생은 그 사진과 영상을 진우 씨에게 전송했습니다. 사진 속 희자 씨는 화려한 옷을 입고 웃고 있었습니다. 진우 씨는 엄마가 건강해 보이네. 다행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철저하게 연출된 거짓이었습니다. 실제로 희자 씨는 영양실조와 만성 탈수 증세로 거의 죽음의 문턱까지 가 있었습니다. 2023년 6월 희자 씨 명의의 마지막 재산인 토지까지 매각되었습니다. 이제 그녀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수억 원에 달하던 재산은 모두 증발했고 그녀가 가진 것이라고는 몸에 걸친 구멍난 속옷 몇 벌뿐이었습니다. 하지만 희자 씨는 자신이 무엇을 잃었는지조차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매일 새벽 3시에 일어나 차가운 물로 몸을 씻고 하루 종일 경전을 읽으며 차가운 바닥에서 잠들었습니다. 백 선생이 가끔 들러 잘하고 계십니다라고 말할 때면 그녀는 자신이 큰 공덕을 쌓고 있다고 믿으며 행복해했습니다. 한편 백 선생은 희자 씨를 포함한 노인들에게서 뜯어낸 돈으로 호화로운 생활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서울 강남의 고급 오피스텔에서 살았고 수입 명품을 몸에 두르고 다녔습니다. 그는 자신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 아무런 죄책감도 느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노인들이 어리석어서 당한 것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범죄에는 끝이 있는 법입니다. 백 선생이 뿌린 씨앗은 조만간 독한 열매를 맺게 될 운명이었습니다. 2023년 7월 수련원에서의 생활은 이제 생존 자체를 위협하는 수준이 되었습니다. 희자 씨는 더 이상 제대로 걸을 수조차 없었습니다. 무릎은 심하게 부어올랐고
퇴행성 관절염이 급속도로 진행되어 조금만 움직여도 뼈가 부서지는 듯한 통증이 몰려왔습니다. 하루 두 끼의 보리밥조차 절반으로 줄어든 터라 체중은 40kg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다른 노인들의 상태도 희자 씨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모두 말라비틀어진 몸으로 겨우 숨만 쉬고 있는 수준이었습니다. 백 선생의 방문 횟수도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나중에는 두 달에 한 번꼴로만 얼굴을 비쳤습니다. 노인들은 더 이상 그에게 돈을 짜낼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저녁 백 선생이 오랜만에 수련원에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그의 표정은 예전과 달랐습니다. 노인들을 바라보는 눈빛에는 온기 대신 차가운 계산만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는 희자 씨를 별도의 방으로 불러냈습니다. 희자 씨는 무릎을 절뚝거리며 백 선생을 따라갔습니다. 어머님, 이제 마지막 관문이 남았습니다. 백 선생의 목소리는 낮고 무거웠습니다. 희자 씨는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백 선생을 향한 맹목적인 신뢰로 가득했습니다. 산속 깊은 곳에 성스러운 산막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7일간 홀로 무건 기도를 올리시면 모든 수행이 완성됩니다. 그러면 아드님과 손주들은 영원히 복을 받을 것입니다. 희자 씨는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백 선생은 다음날 아침 일찍 희자 씨를 차에 태웠습니다. 차는 수련원에서 더욱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비포장 산길을 한참 달리자 나무들 사이로 낡은 산막 하나가 보였습니다. 산막은 폐가나 다름없었습니다. 지붕은 곳곳이 뚫려 있었고 문짝은 반쯤 떨어져 나가 있었습니다. 내부는 먼지와 거미줄로 뒤덮여 있었고 바닥에는 낙엽과 짐승의 배설물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백 선생은 희자 씨를 산막 안으로 밀어넣으며 말했습니다. 7일 동안 이곳에서 기도하십시오. 물도 마시지 말고 음식도 먹지 마십시오. 오직 신과의 교감만이 어머님을 살릴 것입니다. 제가 7일 뒤에 다시 오겠습니다. 희자 씨는 두려움에 떨었지만 백 선생의 말을 믿었습니다. 백 선생은 산막 문을 닫고 밖에서 나무 막대기로 문을 막아버렸습니다. 차 시동 소리가 멀어지고 곧 산속은 정막만이 남았습니다. 첫날 밤 희자 씨는 어둠 속에서 떨며 기도를 올렸습니다. 창문 틈으로 들어오는 찬바람에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배는 고팠지만 백 선생의 말대로 참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틀째 되자 목이 타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입술은 갈라졌고 혀는 부어올랐습니다. 희자 씨는 산막 구석에 괴어있는 물웅덩이를 발견했지만 그것마저 마시지 않았습니다. 백 선생의 지시를 어기면 아들에게 화가 미친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사흘째 희자 씨는 환각 상태에 빠졌습니다. 눈앞에 아들의 얼굴이 아른거렸고 손주들의 웃음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허공을 향해 손을 뻗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진우야, 엄마가 널 지켜줄게. 조금만 기다려. 나흘째 희자 씨는 더 이상 일어설 수조차 없었습니다. 온몸의 근육이 경련을 일으켰고 의식은 흐릿해졌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백 선생이 돌아올 것이라고 7일만 견디면 모든 것이 끝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백 선생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 시각 백 선생과 그의 일당은 수련원에서 모든 흔적을 지우고 있었습니다. 노인들을 인근 버스 정류장에 내려놓고 건물 안의 물건들을 모두 실어 날랐습니다. 폐쇄회로 카메라는 파괴했고 서류는 모두 불태웠습니다. 그들은 야반도주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희자 씨가 버려진 산막에서 죽음을 기다리는 동안 백 선생 일당은 새로운 도시로 이동할 채비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희자 씨를 포함한 노인들은 이미 쓸모가 다한 쓰레기에 불과했습니다. 7일이 지났습니다. 희자 씨는 여전히 산막 안에 있었습니다. 백 선생은 오지 않았습니다. 8일째, 희자 씨는 겨우 정신을 차리고 깨달았습니다. 백 선생이 자신을 버렸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녀는 필사적으로 문을 밀어보았습니다. 몇 번의 시도 끝에 낡은 막대기가 부러지며 문이 열렸습니다. 희자 씨는 산막 밖으로 기어 나왔습니다. 다리에는 힘이 하나도 없어서 걸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손과 무릎으로 땅을 짚으며 조금씩 움직였습니다. 목마름은 극에 달했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희자 씨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향해 입을 벌렸습니다. 빗물이 입 안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녀는 울면서 빗물을 받아 마셨습니다. 산막 근처의 낙엽 웅덩이에 고인 물도 손으로 떠서 마셨습니다. 더러운 물이었지만 그녀에게는 생명수나 다름없었습니다. 희자 씨는 산막 주변을 기어다니며 먹을 것을 찾았습니다. 나무 밑에 떨어진 도토리를 주워 입에 넣었습니다. 쓰고 떨궜지만 씹어 삼켰습니다. 풀잎도 뜯어 먹었습니다. 인간의 존엄 따위는 이미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오직 살아야 한다는 본능만이 그녀를 움직였습니다. 그렇게 사흘이 더 지났습니다. 어느 날 오후 인근 산에서 약초를 캐던 60대 남성이 우연히 산막 근처를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는 산막 앞에 쓰러져 있는 사람의 형체를 발견하고 깜짝 놀라 다가갔습니다. 아니, 사람이 여기 왜? 그가 본 것은 사람인지 귀신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처참한 모습이었습니다. 뼈만 남은 몸, 헝클어진 머리카락, 흙과 오물로 범벅이 된 옷. 희자 씨는 희미하게 눈을 뜨고 약초꾼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입에서 가느다란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살려 주세요. 약초꾼은 급히 119에 신고했습니다. 산속이라 구급차가 들어올 수 없어 헬기가 출동했습니다. 희자 씨는 헬기에 실려 인근 대학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었습니다. 의료진은 그녀의 상태를 보고 경악했습니다. 극심한 탈수, 영양실조, 저체온증, 다발성 장기부전 직전이었습니다. 담당 의사는 하루만 늦었어도 사망했을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경찰이 희자 씨에게 신원을 물었지만 그녀는 자신의 이름조차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아들의 이름도 자신이 어디서 왔는지도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정신은 완전히 붕괴된 상태였습니다. 병원 응급실 간호사는 희자 씨의 옷에서 발견된 낡은 부적 조각에서 흐릿하게 적힌 전화번호를 발견했습니다. 경찰은 그 번호로 연락을 시도했고 운 좋게도 그것은 진우 씨의 휴대전화 번호였습니다. 백 선생 일당이 희자 씨를 완전히 버릴 때 옷에 남아있던 것을 미처 제거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여보세요. 혹시 강희자 씨를 아십니까? 경찰의 전화를 받은 진우 씨는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가 산속에서 발견되어 병원에 계신다는 말에 그는 전화기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진우 씨는 급히 차를 몰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차를 운전하는 내내 손이 떨렸고 신호등이 빨간불로 바뀔 때마다 시간이 멈춘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병원 응급실에 도착한 진우 씨는 간호사의 안내를 받아 중환자실로 향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침대에 누워있는 노인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진우 씨는 그분이 자신의 어머니라는 것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체중이 절반으로 줄어든 앙상한 몸, 움푹 들어간 눈, 하얗게 센 머리카락. 이것은 몇 달 전만 해도 건강하게 생선 장사를 하시던 그 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진우 씨는 떨리는 손으로 중환자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침대 옆에 다가가 조심스럽게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뼈만 남은 손이 그의 손바닥에 닿았습니다. 엄마, 접니다. 진우예요. 희자 씨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아들을 알아보는 빛이 없었습니다. 그저 공허하고 멍한 시선만이 허공을 떠돌았습니다. 진우 씨는 그 순간 무너져 내렸습니다. 어머니의 손을 붙잡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담당 의사는 진우 씨를 복도로 불러내 설명했습니다. 환자분의 상태가 매우 심각합니다. 장기간의 극심한 영양실조와 탈수로 인해 뇌 손상이 의심됩니다. 정신적 외상도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데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더 지켜봐야 합니다. 진우 씨는 어머니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물었지만 의료진도 알 수 없다고 했습니다. 다만 희자 씨가 중얼거리는 단어들 중에 법사님, 아들 살려야 해, 손주들 같은 말이 반복된다고 전했습니다. 진우 씨는 곧바로 어머니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혹시 집에 무슨 단서라도 있을까 싶어서였습니다. 하지만 아파트 현관문을 열려는 순간 비밀번호가 바뀌어 있었습니다. 몇 번 시도했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이상함을 느낀 진우 씨가 초인종을 누르자 낯선 남자가 문을 열었습니다. 누구세요? 저 이 집 주인 아들인데요. 무슨 소리예요? 이 집은 제가 2달 전에 산 집입니다. 진우 씨는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았습니다. 그는 급히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떼어보았습니다.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져 있었습니다. 어머니 명의의 아파트가 2023년 2월에 제3자에게 매각된 것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진우 씨는 손이 떨렸습니다. 어머니가 절에 계신다고 믿었던 그 시기에 집이 팔린 것입니다. 진우 씨는 곧장 은행으로 달려갔습니다. 어머니의 통장 내역을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처음에는 가족이라도 본인 동의 없이는 어렵다고 했지만 사정을 설명하자 은행 직원이 특별히 확인해 주었습니다. 통장 내역을 본 진우 씨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수억 원에 달하던 예금이 모두 사라져 있었습니다. 2022년 말부터 2023년 중반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거액이 출금되었고 마지막에는 잔액이 0원이었습니다. 출금 내역을 자세히 보니 대부분 모르는 계좌로 이체된 것들이었습니다. 진우 씨는 휴대전화를 꺼내 어머니가 보낸 문자 메시지들을 다시 읽어보았습니다. 진우야, 엄마 여기서 잘 지내고 있어. 이제야 보니 어머니의 평소 말투와 미묘하게 달랐습니다. 어머니는 있어를 항상 있어라고 잘못 쓰시곤 했는데 문자에는 그런 특징이 없었습니다. 게다가 몇 달 동안 단 한 번도 전화 통화를 하지 못했다는 것도 이상했습니다. 진우 씨는 모든 것이 조작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머니는 절에서 편히 쉬고 계신 것이 아니라 어딘가에 갇혀 고통받고 계셨고 누군가 어머니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자신을 속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 어머니의 전 재산이 사라졌습니다. 진우 씨는 즉시 경찰서로 달려가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사기, 감금, 노인학대 등 여러 혐의를 적었습니다. 담당 형사는 진우 씨의 진술을 듣고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님께서 마지막으로 연락하신 곳이 어디였습니까? 천기법당이라는 곳이었습니다. 포구 쪽에 있는. 형사는 그 이름을 듣자마자 컴퓨터를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후 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천기법당. 운영자가 백모 씨로 나오는데 이 사람 정가가 상당합니다. 형사가 보여준 화면에는 백 선생이라는 인물의 전력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사기, 유사수 신행위, 공갈, 심지어 폭행까지. 그는 지난 15년간 전국을 돌아다니며 비슷한 수법으로 노인들을 속여 재산을 가로챈 전력이 수차례나 있었습니다.
평균적으로 2, 3년 복역 후 출소하면 이름을 바꾸고 다른 지역에서 같은 범죄를 반복해왔던 것입니다. 이런 인간이 왜 아직도 밖에 돌아다니는 겁니까? 진우 씨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습니다. 형사는 안타까운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타깝지만 이런 유형의 범죄는 입증이 어렵습니다. 피해자들이 자발적으로 돈을 줬다고 주장하면 사기로 인정받기 힘들거든요. 하지만 이번 사건은 감금과 학대 정황이 명확하니 다릅니다. 경찰은 즉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청기법당은 이미 텅 비어 있었고 백 선생의 행방은 묘연했습니다. 하지만 수사팀은 부동산 거래 기록, 계좌 이체 내역, CCTV 영상 등을 추적하며 끈질기게 백 선생 일당의 발자취를 쫓기 시작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충격적인 사실들이 드러났습니다. 희자 씨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최소 10명 이상의 노인이 백 선생에게 소가 재산을 빼앗겼다는 것입니다. 총 피해 금액은 수십억 원에 달했습니다. 경찰은 백 선생과 그 일당에 대한 전국 수배령을 내렸습니다. 진우 씨는 병원과 경찰서를 오가며 지옥 같은 나날을 보냈습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자신을 알아보지 못했고 가끔 잠꼬대처럼 법사님 용서해 주세요 같은 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진우 씨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며 다짐했습니다. 반드시 백 선생을 찾아내 법의 심판을 받게 하겠다고 말입니다. 2024년 1월 백 선생과 그의 일당은 서울 강서구의 한 낡은 원룸에 숨어 지내고 있었습니다. 전국에 수배령이 내려진 후 그들은 호텔이나 모텔 같은 곳은 피했습니다. 신분증 확인이 필요 없는 월세방을 전전하며 도피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백 선생은 머리를 짧게 자르고 염색까지 했지만 초조함은 감출 수 없었습니다. 형님, 이러다가 다 걸리는 거 아닙니까? 일당 중 한 명이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백 선생은 담배를 깊이 들이마시며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면 된다. 다음 주면 해외로 나갈 수 있어. 백 선생은 이미 동남아시아행 항공권을 예약해둔 상태였습니다. 가짜 여권도 준비되어 있었고 해외로 빼돌려둔 돈으로 당분간 숨어 지낼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경찰의 추적은 그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빨랐습니다. 수사팀은 백 선생이 사용한 차명 계좌의 거래 내역을 분석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인천공항 근처 환전소에서 큰 금액이 달러로 환전된 기록을 발견했습니다. 환전소 CCTV를 확보한 결과 백 선생의 측근으로 보이는 인물이 포착되었습니다. 경찰은 공항 주변을 집중 수색하기 시작했습니다. 2024년 1월 15일 새벽 5시 인천공항에서 차로 20분 거리에 있는 한 빌라에서 수상한 움직임이 포착되었습니다. 잠복 중이던 형사들은 새벽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큰 가방을 들고 나오는 여러 명의 인물을 발견했습니다. 그중 한 명의 체격과 걸음걸이가 백 선생과 일치했습니다. 전원 출동, 지금입니다. 순식간에 경찰 차량 5대가 빌라를 포위했습니다. 백 선생 일당은 도망치려 했지만 이미 모든 출구가 막혀 있었습니다. 10분간의 대치 끝에 백 선생을 포함한 일당 4명이 모두 체포되었습니다. 체포 현장에서 압수된 물건들은 그들의 범행을 증명하는 결정적 증거였습니다. 백 선생의 가방 안에는 수십 장의 대포 통장이 들어 있었고 다양한 이름이 새겨진 위조 인감도장도 발견되었습니다. 노트북에는 피해자들의 개인정보와 재산 목록이 엑셀 파일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심지어 희자 씨를 포함한 노인들의 사진과 동영상까지 저장되어 있었는데 이는 가족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촬영한 조작된 자료들이었습니다. 백 선생은 경찰서로 연행되는 내내 말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체념한 듯한 표정이 스쳐 지나갔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구속영장이 발부되었고 백 선생과 일당은 구치소로 이송되었습니다. 2024년 3월 첫 공판이 열렸습니다. 법정의 모습을 드러낸 백 선생은 깔끔한 정장 차림이었고 자세는 반듯했습니다. 마치 피고인이 아니라 증인이라도 되는 양당당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재판장이 혐의 사실을 물었을 때 백 선생은 또렷한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저는 종교 활동을 했을 뿐입니다. 모든 행위는 신도들의 자발적 선택이었습니다. 그의 변호인은 희자 씨를 포함한 피해자들이 스스로 원해서 법당에 왔고 자발적으로 기부금을 냈다고 주장했습니다. 재산관리 위임도 피해자들이 동의한 것이며 수련원 생활 역시 종교적 수행의 일환이었다는 논리였습니다. 피해자들은 모두 성인이며 자신의 의지로 선택한 것입니다. 제 의뢰인은 그저 종교적 지도를 제공했을 뿐입니다. 검사는 즉각 반박했습니다. 그는 백 선생이 지난 15년간 전국을 돌아다니며 동일한 수법으로 수십 명의 노인을 속였다는 전력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백 선생이 피해자들에게서 뜯어낸 돈으로 호화 생활을 누린 증거를 법정에 제출했습니다. 피고인은 수억 원대의 외제차 2대를 구입했으며 강남의 고급 오피스텔에서 거주했습니다. 명품 가방과 시계를 수십 개 구매한 카드 내역도 확보했습니다. 이것이 교단 운영비입니까? 종교 활동입니까? 검사는 백 선생의 명품 구매 영수증과 계좌 이체 내역을 스크린에 띄웠습니다. 수천만 원짜리 가방, 억 단위의 시계, 고급 레스토랑 결제 내역들이 빼곡했습니다. 백 선생의 얼굴이 굳어졌지만 그는 여전히 침착함을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그것은 제 개인 재산으로 구매한 것입니다. 개인 재산이라고요? 피고인은 지난 3년간 정상적인 소득 신고가 전혀 없었습니다. 이 돈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백 선생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검사는 희자 씨의 의료 기록을 제출했습니다. 극심한 영양실조, 탈수, 뇌 손상 소견이 담긴 진단서였습니다. 법정에 참석한 방청객들 사이에서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피해자 강희자 씨는 현재까지도 자신의 아들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신과 전문의 소견에 따르면 장기간의 감금과 학대로 인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및 해리성 기억상실증으로 진단되었습니다. 이것이 자발적 종교 활동의 결과입니까? 다음 공판에서는 다른 피해자들의 증언이 이어졌습니다. 백 선생에게 속아 재산을 잃은 70대 여성이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이 겪은 일을 증언했습니다. 저도 희자 씨처럼 수련원에 갇혀 있었습니다. 하루에 보리밥 한 공기만 주고 새벽 3시부터 밤까지 경전을 읽게 했습니다. 말을 하면 벌을 받는다고 해서 몇 달 동안 누구와도 대화하지 못했습니다. 또 다른 피해자는 자신의 아파트와 예금이 모두 사라진 과정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백 선생이 공증 사무실로 데려가 서류에 서명하게 했지만 그것이 재산 위임장인지 전혀 몰랐다고 했습니다. 증언이 이어질수록 백 선생의 범행 수법이 얼마나 치밀하고 조직적이었는지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심각한 표정으로 증언을 경청했습니다. 백 선생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검사는 최종 변론에서 백 선생에게 징역 12년과 벌금 5억 원을 구형했습니다. 또한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을 명령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을 다음 달로 미뤘습니다. 법정을 나서며 진우 씨는 백 선생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백 선생은 무표정한 얼굴로 진우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반성이나 후회 같은 것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진우 씨는 주먹을 꽉 쥐었지만 참았습니다. 이제는 법이 판단할 차례였습니다. 2024년 4월 선고 공판이 열렸습니다. 재판장은 백 선생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검사가 구형한 12년보다는 짧았지만 그의 일당들도 각각 5년에서 7년의 실형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노인들의 자식 사랑을 악용해 조직적으로 재산을 편취하고 감금, 학대한 중대 범죄를 저질렀다며 다만 피해 금액 일부를 회수할 가능성이 있고 피고인에게 전가가 있으나 이번 사건의 구체적 정황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돈을 돌려받는 것은 또 다른 문제였습니다. 백 선생이 해외로 빼돌린 돈은 추적이 어려웠고 명품과 차량 등을 처분해 확보한 금액은 전체 피해액의 30%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진우 씨를 포함한 피해자 가족들은 민사소송을 제기했지만 변호사는 현실적으로 전액 회수는 불가능할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전했습니다. 진우 씨는 법정 투쟁과 동시에 어머니의 회복에 전념했습니다. 희자 씨는 병원에서 석 달을 보낸 뒤 퇴원했지만 여전히 아들을 온전히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정신과 전문의는 장기간의 심리 치료가 필요하다고 했고 완전한 회복은 장담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진우 씨는 어머니를 모시기 위해 작은 빌라를 얻었습니다. 어머니가 평생 모은 재산으로 살았어야 할 집은 이미 남의 손에 넘어갔고 진우 씨 자신도 사업 실패의 후유증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상태였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낮에는 일을 하고 밤에는 어머니를 돌보는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 몇 달은 힘들었습니다. 희자 씨는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고 갑자기 법사님, 용서해 주세요라며 소리를 지르곤 했습니다. 진우 씨는 그럴 때마다 어머니를 꼭 안아주며 괜찮아요, 엄마. 여기는 안전한 곳이에요라고 속삭였습니다. 희자 씨의 손은 여전히 떨렸고 문 밖을 나서는 것조차 두려워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천천히 흘러갔습니다. 2024년 여름이 되자 희자 씨는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진우 씨가 출근 준비를 하는데 희자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너 진우니? 진우 씨는 그 자리에서 멈춰섰습니다. 어머니의 눈빛에 처음으로 또렷한 인식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어머니에게 달려가 손을 꽉 잡았습니다. 네, 엄마. 저예요, 진우예요. 희자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진우 씨도 울었습니다. 1년 만에 어머니가 자신을 온전히 알아본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희자 씨의 회복은 조금씩 빨라졌습니다. 물론 완전히 예전으로 돌아간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기억이 뒤섞일 때가 있었고 낯선 사람을 무서워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얼굴은 잊지 않았고 손주들의 이름도 하나씩 기억해냈습니다. 진우 씨는 조심스럽게 어머니를 집 근처 시장에 데리고 나갔습니다. 희자 씨가 평생 일했던 그곳, 생선 냄새와 사람들의 목소리가 가득한 그곳이었습니다. 처음에 희자 씨는 걸음을 떼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진우 씨가 손을 꽉 잡아주자 천천히 발을 내디뎠습니다. 시장 사람들은 희자 씨를 알아보고 반가워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얼굴이라며 안부를 물었습니다. 희자 씨는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지만 그들의 따뜻한 인사에 작게나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우 씨는 어머니가 조금씩 사람들 속으로 돌아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느 가을날 오후 진우 씨와 희자 씨는 시장 골목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희자 씨는 가끔 멈춰서서 생선을 파는 가게를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예전에 자신이 이곳에서 일했던 희미한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진우 씨는 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여기 기억나세요? 희자 씨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눈가에 잔잔한 눈물이 맺혔습니다. 진우 씨는 어머니의 어깨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여기가 진짜 엄마의 자리예요. 저기 화려한 법당이 아니라 이 비린내 나는 시장이 엄마가 있어야 할 곳이에요. 희자 씨는 아들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그녀가 잃어버린 것은 너무나 많았습니다. 평생 모은 재산, 건강했던 몸, 온전했던 정신. 하지만 그녀에게 아직 남은 것도 있었습니다. 자신을 버리지 않은 아들, 함께 걸어줄 손주들, 그리고 다시 돌아온 일상이었습니다. 백 선생은 지금 교도소에서 복역 중입니다. 그가 몇 년 뒤 출소하면 또다시 같은 범죄를 저지를지 아니면 진정으로 뉘우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피해자들이 잃어버린 돈은 대부분 돌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희자 씨처럼 심각한 트라우마를 안고 살아가는 노인들도 여전히 많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자식을 향한 부모의 사랑이 어떻게 가장 잔인한 무기가 될 수 있는지, 외로움과 불안을 먹고 자라는 범죄를 우리는 어떻게 막아야 하는지를 말입니다. 화려한 말과 거짓 위로로 다가오는 이들로부터 우리의 가족을, 이웃을 지키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진우 씨는 이제 매주 어머니와 함께 시장을 걷습니다. 비린내 나는 생선과 흙 묻은 나물이 있는 그곳이 그 어떤 붉은 간판의 가짜 낙원보다 따뜻하다는 사실을 이제는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입니다. 백 선생 일당이 뿌린 붉은 실은 끊어졌지만 그들이 남긴 상처는 여전히 많은 가정에 깊은 흔적을 남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붉은 달 미스터리였습니다. (1992년 7월) 경상남도 합천군의 평온한 여름밤을 가르고 한 남자가 증발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15시간 뒤 남편을 기다리던 아내마저 백주대낮에 정체 모를 승합차에 끌려가며 마을은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성실하게 치킨집을 운영하던 젊은 부부에게 닥친 이 잔혹한 그림자는 과연 어디에서 시작된 것일까요? 발견된 남편의 시신과 의문의 현금 인출 기록, 그리고 공권력의 뼈아픈 실체까지 30년 넘게 풀리지 않은 합천판 증발 사건의 진실을 추적합니다. 그날의 이야기 속으로 붉은 달 미스테리 지금 시작합니다. 경상남도 합천군 합천읍의 한 호젓한 골목. 이제 막 30을 앞둔 송영준과 박미희 부부는 작은 치킨집을 열었습니다. 대도시의 대형 유통업체에서 성실하게 근무하며 사랑을 키웠던 두 사람은 연고도 없는 합천으로 내려와 오로지 서로만을 의지하며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가게에 딸린 비좁은 단칸방이 생활 공간의 전부였지만 두 사람에게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매일 아침 6시면 영준이 먼저 일어나 가게 문을 열고 미희는 주방에서 생닭을 손질하며 하루를 준비했습니다. 고소한 기름 냄새가 골목 안쪽까지 퍼져나가면 하나둘씩 단골 손님들이 찾아왔고 부부는 웃으며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합천은 그들에게 낯선 땅이었습니다. 도시에서 나고 자란 두 사람에게 작은 읍내의 생활은 처음엔 어색하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웃들은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고 부부의 성실함은 자연스럽게 사람들의 신뢰를 얻어냈습니다. 여기 사장님네 치킨은 진짜 맛있어. 튀김옷이 바삭바삭하고 속은 촉촉하거든. 동네 슈퍼주인 아주머니가 지나가는 말로 던진 칭찬이었지만 미희는
그런 작은 말 한마디에도 환하게 웃으며 감사 인사를 건넸습니다. 영주는 배달을 나갈 때마다 오토바이를 조심스럽게 몰았고 손님이 주문한 치킨이 식지 않도록 항상 서둘렀습니다. 부부의 하루는 언제나 바빴습니다. 아침에 장을 보고 오후엔 손님을 받고 저녁엔 배달이 쏟아졌습니다. 특히 주말이면 주문이 몰려 두 사람은 쉴 틈도 없이 주방과 홀을 오갔습니다. 미희야, 잠깐만 쉬었다 해. 내가 할게. 영준이 땀을 훔치며 아내를 챙기면 미희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우리 둘이 함께하면 금방이에요. 그렇게 두 사람은 서로를 의지하며 하루하루를 채워갔습니다. 저녁 영업이 끝나고 나면 미희는 하루 매출을 정리하고 영주는 주방을 청소했습니다. 가끔 밤늦게 단칸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두 사람은 미래를 그려보곤 했습니다. 조금만 더 열심히 하면 여기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 같아. 영준의 말에 미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의 꿈은 거창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이 작은 가게를 잘 꾸려나가고 언젠가는 아이를 낳아 평범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부부의 성실함 덕분에 치킨집은 금세 자리를 잡았습니다. 처음에는 하루 매출이 얼마 되지 않았지만 몇 달이 지나자 단골 손님들이 늘어나기 시작했고 주말이면 배달 주문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주변 이웃들 사이에서도 금슬 좋은 젊은 부부로 통했습니다. 저 부부 참 보기 좋아. 서로 아끼는 게 눈에 보여. 마을 어른들은 가끔 가게 앞을 지나가며 부부를 흐뭇하게 바라봤습니다. 영준과 미희는 누가 봐도 행복해 보였습니다. 힘들어도 서로를 탓하지 않았고 지쳐도 함께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로운 일상 뒤편으로 정체 모를 불행의 그림자가 소리 없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마을의 공기 속에 섞인 비릿한 긴장감을 부부는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흘린 땀방울이 누군가에게는 탐욕의 대상이 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기엔 너무나 평범하고 따뜻한 날들이었습니다. 가끔 가게 앞을 지나가는 낯선 얼굴들이 있었습니다. 주문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무언가를 묻는 것도 아닌 채 그저 가게 안을 슬쩍 들여다보고 지나가는 사람들. 미희는 한두 번 그런 모습을 목격했지만 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합천은 작은 읍내였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호기심에 새로 생긴 가게를 구경하는 것쯤은 자연스러운 일이었으니까요. 영준 역시 그런 시선들을 느끼지 못한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단지 장사가 잘 되어서 사람들의 관심을 받는 거라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치킨집은 날이 갈수록 번창했고 두 사람의 통장에는 조금씩 돈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1992년 여름 합천의 거리는 뜨거운 햇살로 가득했습니다. 매미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지는 골목 안쪽에서 영준과 미희는 오늘도 묵묵히 가게를 지켰습니다. 그들은 몰랐습니다. 이 평범한 일상이 곧 산산이 부서질 거라는 사실을. 그리고 그 파편 속에서 두 사람은 영영 서로를 놓치게 될 거라는 잔혹한 운명을.